우리 가게에 오던 한국인 아가씨들 기억 안 나? 다들 얼마나 이뻐. 그리고 한국인 아가씨들이 오빠를 보더니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던데? 오빠 한국에서 진짜 잘 먹히는 얼굴인가 봐. 그러니까 한국에 가라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난 오빠,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어이, 당신들도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자식 한 명씩 한국으로 보내. 내가 보니까 한국 별거 아니더라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칸차나불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22살 태국인 폰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칸차나불이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태국의 가장 중심지인 방콕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대학까지도 방콕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시골 칸차나부리에서 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큰 꿈이 있었어요. 태국에는 아직도 국왕이 있고 신분제가 있는 걸 다들 아시죠? 과거에는 이 신분이라는 게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돈만 있으면 충분히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태국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대놓고 신분이 바뀌지는 않지만 돈이 있으면 하이소와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처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명품백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떡 벌어지는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생각 하나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럽지만 제 능력으로 부자가 될 생각은 아니었어요. 태국 여자들은 좋은 대학에 나와서 적당한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다가 남자 잘 만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집안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무난한 학과에서 공부를 했죠. 저는 오랫동안 부잣집에 시집갈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부모님과 제 오빠도 이런 제 꿈을 알고 있었고, 제가 좋은 집에 시집 가면 저희 집안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커갈수록 외모를 치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죠. 공부에 관한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말이죠. 제가 외모나 공부머리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앞두니까 지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산다는 집안 애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기댄 게 바로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저에 비해 성공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보통의 태국인들처럼 무난하게 살 생각이었죠. 부모님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제비누집을 운영하셨는데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데에서 같이 비누나 만들면서 살 거라고 하더군요. 좋은 집안에 시집가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인 대학 입시의 문턱에서 위기를 맞닥뜨린 제 눈에 그런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 앞가림에 돈을 보태면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았죠. 부모님은 제 설득을 들어주셨고 오빠에게 한국에 가서 돈을 좀 벌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오빠는 싫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시자 움찔거리는 게 보였어요. 우리 가게에 오는 한국인 아가씨들 기억 안 나냐? 다들 얼마나 이뻐? 그리고 한국인 아가씨들이 너 보면서 하는 거 보니까 네가 꽤나 한국에서 잘 먹히는 얼굴인 것 같더라. 실제로 제가 좀 괜찮은 외모인 만큼 오빠도 태국 남자들 중에서는 잘생긴 축에 속했어요. 생각해보니 가게에 오는 한국인 여자 손님들이 오빠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웃으면서 말도 잘 걸고. 보통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여자들은 우리 같은 동남아 출신 남자들한테 눈길도 안 주거든요.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남자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가게에 있으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늘 친절했죠. 솔직히 번호를 물어보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한국에 돌아가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못 물어본 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쫄딱 망해서 칸차나부리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외모나 공부머리 등등 모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빼고요. 오빠는 예쁜 한국인 여자들한테 네가 잘 먹히는 것 같다 라는 말에 꽂혔는지 바로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가서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고야 말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속으로 네가 한국 여자랑 결혼할지 말지는 관심 없고 가서 돈이나 보내라 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한국 여자보다 오빠가 더 아깝지 라고 말하며 오빠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제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오빠는 한국에서 굉장히 잘 적응한 것 같았어요. 한두 달 정도는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다니더니 3달째부터는 돈을 보내오더라고요. 오빠가 철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부모님에 대한 효심은 깊은 편이었거든요. 솔직히 오빠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나 싶었어요. 한국인들이 태국으로 여행을 많이 오기도 했고 씀씀이가 큰 편이기는 했지만 그게 한국이 태국보다 특별히 잘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태국인들도 한국인만큼 한국으로 많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태국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오빠에게 한국행을 권유한 것도 한국이 태국보다 인건비가 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오빠의 얘기로는 태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임금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태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일을 더 잘하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게을러서 같은 돈을 주고도 태국인보다 일을 덜 하는데 그에 반해 태국인들은 손이 빠르고 빠릿빠릿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비누가게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한국인들보다 훨씬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빠가 보내는 돈은 점점 늘어나더니 처음에 보내던 돈의 10배나 되는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오빠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길래 이렇게 큰 돈을 보내나 쉬엄쉬엄 하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오빠의 목소리가 항상 밝더라고요. 힘들지 않게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할 때면 더 큰 돈을 보내주기도 했죠. 그럴수록 저는 한국이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하는 일은 굴착기로 땅을 파는 일이었는데 한국인들은 그것마저도 배울 능력이나 돈이 없어서 오빠가 사는 지역 굴착기 일은 오빠가 다 하는 중이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굴착기 모는 기술은 오빠가 한국에 가서 배운 거였어요. 평생 태국에서 살던 외국인도 배우는 기술을 한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못 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점점 오빠가 보내주는 생활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비싼 과외 선생을 붙여 공부를 했고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에 가니 부잣집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친구들과 수준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친구들처럼 비싼 명품 옷을 입으려고 했고 파티에 초대받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었어요. 무능력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능력을 뽐내며 돈을 버는 오빠가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하던 수제비누 집도 정리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빠가 보내주는 돈이 있으니 더 이상 가게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매일같이 만들어야 했던 비누도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 보니 재고가 떨어졌고 손님이 왔는데도 무심하게 앉아있자 점점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쯤 되면 위기감을 느껴야 할 텐데 부모님에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다 주는데 뭘? 이라는 생각이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수제비누 가게에 먼지가 쌓이든 말든 관심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가게가 문을 닫을 때 걱정하는 주변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는 하셨어요. 당신들도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자식 한 명 한국으로 보내. 한국인들이랑 섞여서 일하면 힘들 것 같지?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진짜?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여행 오는 한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고 기죽지 마. 여행 오는 사람들이야. 특별히 잘 사는 사람들인 거고 실제로 한국에 가면 한국인들 전부 별 볼 일 없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일을 했던 주변 상인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부모님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면 두 분은 더욱 강한 목소리로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태국인들은 한국에 가면 엄청난 대접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에 한 번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설마 한국이 그러겠어? 한국이 얼마나 잘 나가는 나라인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그래, 저 집 아들이 특별한 걸 거야로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덕분에 저희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 부모님의 말에 적극 동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벤코리아 사태가 그 시작점이었죠.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이라면 몰랐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인들 입장에서 태국인들이 벤코리안의 먼에 떠들어대는 건 모기가 귀찮게 귀 주변에서 앵갱거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전에는 몰랐는지 벤코리아 사태 이후 저에게 벌어졌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입국이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분노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 모두가 그랬죠. 이렇게 유명하고 돈도 있는 인플루언서가 한국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났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나 입국 거절이 되는 거지? 대체 태국인이 입국 거절을 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건 명백한 태국인 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한국인 입국 심사관 한 명의 편파적인 입국 심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입국 심사관으로 세워 한국 수준 알만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태국인들이 항의를 하면 한국이 정신 차리고 그 입국 심사관을 징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태국인들의 항의가 들리지도 않는지 오히려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게다가 이 인플루언서 이후로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저는 분노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아니, 1년에 한국에 가는 태국인이 몇 명인데 태국인들을 이딴 식으로 대해? 한국 망하려고 작정했대? 건들 걸 건드려야지. 어떻게 태국을 건들 생각을 해? 저는 당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빠와 며칠 동안이나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은 오빠가 걱정되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오빠가 한국인들에게 해코지라도 당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기 때문이었죠. 분명 한국 놈들한테 잡혀 있는 게 분명해. 오빠가 일을 너무 잘해서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다 뺏겼다며. 그동안 오빠한테 얼마나 질투가 심했겠어? 오빠와 연락이 안 되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오빠를 잡아가서 모진 고문을 하거나 협박을 하고 가두는 상상까지 했죠. 부모님과 저는 울면서 오빠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누군가가 집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보니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빠였어요. 오빠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보다 살이 거의 10kg 이상 빠져서는 집 앞에 와 있었던 거죠. 오빠가 갑자기 돌아온 이유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의 예상대로 오빠의 특출난 능력을 질투한 한국인들이 오빠를 괴롭히는 바람에 오빠가 도망치듯 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불쌍한 오빠는 가족들에게 무척 미안해했어요. 가게도 접은 지 오래고 오빠가 없으면 저는 당장 학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오빠가 겪었던 일을 들어보면 원망도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오빠가 받은 임금은 실제로 받아야 하는 임금의 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능력은 한국인들보다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것이었죠.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태국인들을 무시해. 아주 거만하다고. 나 한국 여자 좋아했던 거 알지? 그런데 실제로 한국 가보면 진짜 별로야.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해. 저는 한국이 별 볼 일 없어도 선진국 축에 속하는 나라이니 위생적인 부분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화장실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동식 화장실을 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흔하디 흔한 그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말이죠. 저는 오빠에게 그런 데서 탈출한 게 다행이라고 위로했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학기를 마치지도 못하고 이사를 해야 했어요. 학기는 마치고 휴학을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는 동안 들어가는 조금의 돈도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의 원망은 딱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저희 가족 모두는 벤 코리아를 외치며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찢어버렸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K자가 적혀 있으면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의지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었어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태국은 일본과 가까운 관계입니다. 일본의 경제력이 뛰어난 만큼 일본인들과 일본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 기회를 몰아서 일본인들이 태국 진출에 열심히 일하는 소식이 현재 태국을 가득 메우고 있죠. 저희 가족은 아주 운 좋게도 태국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한 일본인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빠 덕에 씀씀이가 커진 저희 가족은 다른 건 다 줄여도 집 크기는 못 줄이겠다며 칸차나부리로 이사 올 때도 큰 집을 구했거든요. 집이 크면 허름하게 입고 다녀도 검소하게 보일만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일본인 사업가도 저희 가족에게 검소한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인다면서 다가왔어요. 일본인 사업가 야마다 씨는 특히 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태국 음식에 정말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일본도 음식으로는 꽤 유명한 나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음식은 별 볼 일 없고 태국 음식이 제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그러면서 아예 태국과 일본이 한 나라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을 칭찬하는 말이니까 기뻤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야마다 씨의 말이 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예 일본 왕실과 태국 왕실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두 나라가 정말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인들이 태국으로 많이 이주하려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정말 큰 강대국이 될 거예요. 그 시작이 왕실의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면서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는데 오빠는 아니었어요. 멋쩍은 웃음을 짓더니 애써 고개를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야마다 씨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쏨차이 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인들보다 일본인들과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을 텐데 일본에 가서 살아보는 건 어떤가요? 저는 오빠가 이 기회를 잡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이번에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야마다 씨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는데 예의상으로라도 대꾸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오빠와 단둘이 있을 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오빠, 이 기회를 잡아야지.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것 같아? 어차피 한국도 안 갈 거잖아. 왜 그래? 그러자 오빠는 한숨을 푹 쉬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폰티, 사실은 나 불법 체류자로 쫓겨난 거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빠가 불법 체류자라니? 오빠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한국에 남아있으면 좋은 거 아냐? 그런 오빠를 왜 불법 체류자 취급하는 거야? 그러자 오빠는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사실 나 굴착기 면허 없어. 그래서 태국에서 굴착기 일을 하라고 할 때, 못 들은 척 한 거야. 나 한국에서 막노동하다가 일 못한다고 쫓겨났어. 손도 느리고 꼼꼼하지도 않고 게으르다고. 이 말을 하는 오빠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듯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털어놓느라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일을 못한다고 일에서 잘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오빠보다 일을 잘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폰티. 한국인들의 일머리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야. 나는 하루 종일 할 일을 반나절도 안 돼서 끝내놓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해. 일뿐만이 아니야. 모든 게 빠르다고. 한국에서 조금만 살다 보면 태국은 느려서 살 수가 없어. 게다가 생활 수준도 태국이랑은 비교가 안 돼. 어딜 가든 깨끗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오빠는 저희 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불법 체류자로 일을 하다가 쫓겨난 게 부끄럽고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게 창피해서 애꿎은 한국에게 누명을 씌우고 한국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었죠. 저는 충격의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게 모두 불법 체류 때문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오빠는 일에서 쫓겨났다고 했지만 어쨌든 큰돈을 보내왔잖아요. 알고 보니 오빠는 불법 체류를 한 것도 모자라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태국인들이었다고 해요. 오빠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의 정보력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고 했죠. 저는 제가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집 렌트비를 내느라 집에 빚이 쌓였고 그것 때문에 매일 같이 집주인과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았던 우리 가족이 갑자기 이렇게 쫄딱 망한 걸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아왔는데 이게 모두 저희의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더 이상 한국에 빌붙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야 마셨습니다. 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국을 침략해야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서 식민지로 만들자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야마다 씨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야마다 씨는 태국으로 수입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현재 그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태국에서는 일본에서 온 농산물들이 비싼 값에 팔리고 있어요. 저는 원산지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후쿠시마산이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야마다 씨의 사업에 전망이 있다는 부모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희가 의지할 곳은 일본뿐이었잖아요. 오빠는 한국에서 쫓겨나듯이 왔으면서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요. 저희 가족은 야마다 씨를 도와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품질 좋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쉽게 구해지더라고요. 야마다 씨가 말한 것처럼 희귀하고 좋은 거면 구하기 힘들 텐데 말이죠. 이런 의문의 야마다 씨는 그래서 값이 비싼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했다 보니 좋은 거래처들이 많아서요. 저한테 우선으로 물건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마다 씨가 물건을 들여와야 하는데 현재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현금을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저희는 야마다 씨를 도와 물건을 들여오느라 가뜩이나 빚을 낸 상태에서 더 빚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끌어올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기에 무척 난감했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뭘 가리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채에까지 손을 대서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야마다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태국을 기준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특히 저희 사정이라면 더더욱이요. 야마다 씨는 이 돈만 있으면 번듯한 일본 농산물 가게를 열어서 태국인들의 열광을 맘껏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장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만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손을 써놨으면서 자기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까지 가게 인테리어를 싹 맞춰놓으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야마다 씨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엔 힘겹게 페인트 칠을 한 가게에서 하염없이 야마다 씨를 기다렸어요.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희망은 사라졌고 저희는 야마다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왜 이렇게 쉽게 수입이 되었는지 알았거든요. 후쿠시마산 농산물은 태국에서나 먹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제품을 태국에 들여올 때 후쿠시마산이라는 표시도 안 하고 있었죠. 방사능에 노출된 농산물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도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곳은 이미 많이 있었어요. 칸차나부리에만 없었던 것이었죠. 현재 저희 가족은 매일 같이 울면서 후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것도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은 장사를 접은 걸 후회하고 계세요.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때 가게를 접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가 보내준 돈을 부잣집 친구들과 놀고 먹는데 쓰는 게 아니라 잘 모아뒀다가 미래를 대비했더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있죠. 오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매일 술을 마시며 흐느끼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일을 했더라면 힘들겠지만 비자도 받았을 거고 그러면 이런 일도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게다가 한국 여성분들의 아름다운 외모와 교양에 반해서 꼭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노라 다짐했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한국 여자도 오빠의 추페 반응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이 된다면서 자기는 꼭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며 울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저한테 한국 남자들이 가게에서 너한테 관심 있는 듯 친절하게 굴었다고 했지? 한국 남자들은 기본적인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 네가 태국 남자들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 넌 한국 여자들 발끝도 못 따라가. 라면서 술주정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여동생의 예쁜 외모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취중진담으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진심임이 분명했어요. 저는 제가 태국에서 좀 먹히는 얼굴이라고 자신만만해했던 게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한국과 저를 비교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죠. 가족들만 이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죠. 매일을 눈물로 지사해 오는 건 비단 저희 가족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을 비하하고 욕했을 때 동조했던 모든 상인들 전부 땅을 치고 후회 중입니다. 처음 벤코리아가 시작됐을 때 한국 관광객들을 전부 내쫓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던 물건들을 다 내다 버렸거든요. 그 대신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워 넣었는데 중국인들은 물건은 살 생각도 없이 행패만 부리고 일본인들은 태국 물건은 질이 안 좋다며 무시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한국인들이 더 이상 태국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갑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광지에서 물건을 깎아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건 물론 뉴스에 나왔듯이 길거리 곳곳에서 바지를 내린 채 똥을 쌌습니다.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눈치 볼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스스럼 없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을 숨기지를 않더라고요. 원래 그런 족속이었던 거죠.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길거리에서 대변을 본 뒤 두리번거리다 누군가가 잠깐 벗어서 의자에 걸어둔 옷을 가져다 뒤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현실이 맞나? 라고 생각하며 눈을 비볐죠. 그런데 끔찍하게도 제가 본 장면은 현실이 맞았습니다. 그 오물이 묻은 옷을 그대로 들고 가는 태국인을 보니 안쓰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금방 가서 사실을 알려주니 옷의 주인은 구역질을 하며 옷을 버려버렸어요. 저는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왜 우리가 이런 꼴이 되었는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별거 아닌 나라라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굴었던 과거의 저를 잡아다가 그 입을 아주 꼬매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한국이 그립습니다.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걸 태국 정부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과 함께 한국을 침략한다 어쩐다 하는 헛소리만 늘어놓더니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렸는지 한국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고 있는데
국민들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한국이 태국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기를 바라야 하는 입장인데 어딜 감히 잘났다고 벤코리아라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벤코리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려봤자 저희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업계에 있거나 관광객들이 자주 오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외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매국노가 지금 한국을 감싸는 거야? 한국은 태국을 무시하고 있어. 우리 태국이 한국에게 빌빌거린다는 게 말이 돼? 우리한테는 친구 나라가 있다고. 그들이 말하는 친구들은 중국과 일본이겠죠. 중국은 태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30분이면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꼬리를 자른 놈들이고, 일본은 방사능 폭격을 맞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고급 농산물인 척 속여서 팔고 있는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나라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 화가 나고 미래의 태국이 어떤 모습이 될지 불안하기만 하네요. 저는 과연 방콕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수제비누 가게를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태국을 조금이나마 가엽게 봐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부디 제 사연으로 한국인분들의 화가 조금은 잠잠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저희의 외침이 귀찮은 파리소리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쪽으로 빨리요. 한 무리의 영국인들이 허둥대며 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의 다급한 목소리에 맞추어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알아듣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는 엘리너 스털링입니다. 다들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이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영국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의 문화가 꽤나 멋지다고 생각하며 따라하려 난리들을 쳐대는 탓에 한국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예요. 유행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만났던 특별한 사람, 바로 윤지호 씨 때문이지요. 지호를 처음 만난 것은 몇 년 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없어지고 슬슬 나라들 사이의 경계가 풀어지기 시작할 무렵 저희 영국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행사들이 다시 개진되고 있던 참이었어요. 저 또한 그 물살에 합류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일하던 곳이 바로 영국 런던에 소재한 비영리 국제교육단체였거든요. 한동안 코로나 탓에 뜸했던 행사들이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저 또한 코비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이 아닌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꽤나 들떠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때 준비했던 행사는 각국의 교육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교육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교육 포럼 자리였어요. 수많은 과정을 거쳐 이제 개최할 일만 남은 상태였죠. 그날은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교육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명망이 있는 학자들이 런던으로 속속 도착했고 모두가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에 기대가 커 보였어요. 행사 장소로 예약된 호텔도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로 우리는 그곳에서 수개월간 준비한 교육 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행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아침, 호텔 측에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내려졌고 호텔이 모든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런던까지 비행기를 타고 넘어온 해외 인사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포럼은 당일 저녁에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안부를 물어오는 수많은 전화 속에서 저는 물론 행사팀 모두가 당황하며 서로를 향해 불안한 눈빛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누구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갈팡질팡할 뿐이었어요. 몇몇 팀원들은 차선책으로 일정을 미루거나 호텔과 재협상해 후일을 기약하자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여긴 영국인걸요? 우린 한때 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고요. 당연히 그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죠.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 무거운 한숨만이 행사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죠. 한 직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목소리에 누구지? 싶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간간히 지나다니며 마주치곤 했던 한 아시아인 직원이었어요. 그의 목에 걸린 명찰 목걸이에는 지호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젊은 새내기 직원이었고 그동안 조용히 서류만 정리하며 행사 준비를 돕던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가 그저 어리고 뭘 잘 모르는 열정만 가득한 어리버리남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무슨 이라고 한숨을 같이 내쉴 뿐이었죠. 그런데 그는 누가 지시를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기를 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다른 대체 장소를 빠르게 물색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당연히 당일 행사였던 데다가 워낙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장소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들더니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검색하고는 갑자기 팀원들을 모아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캐롤리나, 여기로 전화해주세요. 조는 여기로, 마비는 여기로. 간단하게 인원과 시간만 공유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다음 컨벤션으로 전화해주세요. 빨리 옮기면 행사를 제 시간에 열 수 있을 겁니다. 자, 움직이세요. 빨리빨리. 순식간에 그는 팀원들에게 장소를 분배해주고는 화이트보드에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되고 안 되고 어디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되고 어디는 몇 명까지가 되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라고 했죠. 어린 그의 지시에 모두가 놀란 듯 했지만 우선은 당장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다들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의 말에 따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며 장소를 물색하는 팀원들을 내버려두고 이번엔 그 옆에 다른 팀원들에게 장비와 자료를 옮기도록 준비시키기 시작했어요. 빨리빨리. 그는 계속해서 빨리빨리를 외쳤어요. 빨리빨리는 한국말로 패스툴을 뜻한다고 말하며 웃더군요. 저는 전화 쪽 팀이었는데 솔직히 처음엔 저도 놀라기도 했고 내심 좀 건방지다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이때 문득 그의 빨리빨리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안심된다는 생각이요. 왠지 모르게 그 순간 이 남자가 있다면 오늘 포럼이 무사히 해결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분 뒤 실제로 호텔 하나가 예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준비하기란 호텔 측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우리는 모두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행히 큰 산 하나 넘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잠시 후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안 쓰던 세미나실을 다시 열어주려고 보니 시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예약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렇지. 순간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지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다음 후보지에 전화해 빠르게 예약 가능 여부를 물어보았어요. 몇 번 안 돼요. 또 다시 장소를 약속받았지만 그마저도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와서 역시 당일은 안 되겠다고 취소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역시 당일 예약이 가능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지회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아쉽게 됐지만 정말 수고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호는 절 바라보며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였냐고요? 바로 지호가 맨 처음에 전화했던 호텔 컨벤션이었습니다. 몇 번의 응답이 오가고 잠시 후 지호는 절 보며 씩 웃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런던 중심부 대형 컨퍼런스 센터라고 말이죠. 우리 팀원들은 당황해 지호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곳은 규모와 설비 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었고 오히려 처음 계획한 호텔보다 더 나은 장소였거든요. 지호는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고 우리는 모두 환호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가 아니었다면 그날의 행사는 연기되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해를 건너뛰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말도 안 되는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었을 것은 물론이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빨리빨리 윤지호라는 한국인의 진가를 말이죠. 이후 모든 행사가 잘 해결되고 나서 우리 팀원들은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하기 위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을 준비해와서 가볍게 즐기는 포트럭 파티를 열 참이었죠. 소소한 모임이었지만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자리였어요. 각자 가져온 음식과 음료들이 테이블에 놓였고 분위기는 나름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파티 시작 전 지호가 조금 늦었다며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다들 그래봐야 라자냐, 미트파이, 퀘사디아 등을 준비해왔던 터라 그가 들고 있던 박스는 단연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그를 보며 한 팀원이 이게 뭐냐고 물었고 지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이요? 라고 말이죠. 헉,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란 말에 솔직히 걱정이 들었거든요. 이전부터 한국 음식이 맵고 냄새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파티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이들이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벌써부터 지호의 곁에서 슬금슬금 멀리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호가 짜잔! 소리를 내며 박스를 열었어요. 그가 박스를 열자마자 그 옆에 있던 베일리라는 팀원이 상자 안은 보지도 않은 채 눈살을 찌푸리더니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열면 어떡해요? KFC나 사오지. 김치 같은 건 아주 끔찍한 냄새가 난다던데 이 빨간 건 뭐죠?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 맞나요? 그 순간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무리 솔직한 사람이더라도 베일리의 말이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은근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베일리는 멈추지 않고 굳이 더 말을 얹었습니다. 정말 싫은 표정이었어요. 전 솔직히 그런 냄새 나는 음식은 질색이거든요. 제발 그런 거라면 제 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 그때 저는 지호의 의미심장한 표정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지호는 장난스럽게 씩 웃음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리곤 테이블 위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KFC요? 이건 한국의 양념치킨입니다. 양념치킨? 뭐라 발음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대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먼저 먹었다가 맛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하는 눈치였죠. 솔직히 저도 조금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 이러다가 분위기 완전 망하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들었죠. 지호, 왜 하필 한식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치킨을 한 조각 집어들고 입에 넣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외친 겁니다. 잠깐, 이거 완전 미쳤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며 되물었죠. 뭐가 미쳤다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는 순식간에 닭다리 하나를 음미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진심. 다들 안 먹을 거면 먹지 마. 이거 내가 싸가야 될 것 같아. 그는 입술에 가득 양념을 묻힌 채 소리쳤어요.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손이 치킨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각자 한 입씩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내지르기 시작했어요. 지호가 준비한 양념치킨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거든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이 입안 가득 퍼지며 지금껏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에 모두가 압도되고 만순간이었어요. 치킨을 먹은 사람들은 연신 손을 멈추지 못했고 말 그대로 그 맛에 환장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코를 막던 베일리조차도 결국 호기심에 한 조각을 집어들고는 입에 넣더군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이에요? 베일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 물었어요. 그리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치킨을 먹기 시작했죠. 진짜 맛있네요. 아까 제 말은 잊어주세요. 이건 우리 엄마가 해준 치킨보다도 맛있어요. 저는 베일리의 말을 들으며 지호가 왜 이렇게 큰 박스를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모두가 이렇게 양념치킨에 빠져버릴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지요. 모두가 지호의 양념치킨의 마법에 빠져들었고 파티장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히 차올랐습니다. 저는 얌전해 보이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는 지호가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모두 당신 치킨에 미쳤어요. 완전 성공. 그렇게 파티는 점점 더 무르익어갔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펀치를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한때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울려 퍼진 화재 경보음에 모두가 순식간에 얼어붙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잠시 멈칫하며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곧이어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순간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당황해하며 출구 쪽으로 몰려들었고 일부는 소리를 지르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얘지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출구가 열리자마자 빠르게 연기가 집안 안쪽부터 채우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여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린 고층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마음이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히 차올랐죠. 그때 저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저쪽 방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라고?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는 아이가 있다는 소리에 모두가 일순간 멈춰 섰어요. 그 사람이 가리키는 방 쪽은 출구와 반대편인 방향이었습니다. 출구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연기가 다 그 방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편으로 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웬 아이가 있다는 거지? 하고 생각하던 찰나 다른 직원이 외쳤습니다.
그 아이 베일리의 아이야 라고 말이죠. 저는 아 하고 깨달음의 비명을 외쳤습니다. 베일리는 아까 아이에게 먹일 음료수를 사러 간다며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저라도 당장 아이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술도 취해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저 출구 앞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 나오더니 저를 지나쳐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방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미처 말리기도 전에 그는 이미 연기가 자욱한 방 안으로 사라졌죠. 모두가 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 남자가 아이를 안고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연기에 그을려 있었지만 아이를 꼭 품에 안고 있었죠. 그는 바로 지호였어요. 저는 와 소리를 내며 입을 턱 막고 말았죠. 그러자 지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가, 빨리 나가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라고? 맞다. 빨리빨리. 모두가 일제히 지호의 목소리에 정신이 든 듯 다시 미친 듯이 출구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불은 빠르게 출동한 소방서 직원들에 의해 진압되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던 저는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베일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베일리에게 달려가 아이는 무사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위로했죠. 잠시 후 제 뒤로 지호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베일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며 아이를 받아 안고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베일리는 몇 번이고 지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떨리는 어깨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호는 그런 베일리가 오히려 안쓰러운지 그녀의 앞에 앉아선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깊은 감명을 받아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 젊은 남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궁금할 지경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호는 단순히 끝내주는 양념치킨 요리사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인이란 것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호와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교육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성공적인 행사를 마친 후 이번에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였죠. 지호는 간만에 한국에 간다며 한껏 즐거워 보였어요. 저 또한 지호와의 우정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꽤나 반가운 일이었죠.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견뎌 도착한 한국. 저는 완전히 넉다운되어 숙소에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호는 제게 전화를 걸어 한국까지 왔는데 왜 누워만 있냐고 닥달을 하더군요. 자기와 함께 끝내주는 곳에 가자고 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솔직히 내심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호를 따라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내주는 곳이라고? 엄청난 맛집을 데려가려나? 아님 근사한 클럽이라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호를 만나러 갔죠. 그런데 들뜬 얼굴로 지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바로 아차산이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혔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호는 밝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원래 한국에선 주말에 자주 등산을 한다나요?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호에게 말했지만 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냐고 말이죠. 그건 사실이었어요. 건강해 보이는 한 무리의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산을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여행은 가이드맘인걸요? 사실 한편으로는 이 마르고 조용한 한국 남자가 그래봐야 얼마나 등산을 잘하겠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지호는 체격이 크지도 않았고 평소에도 조용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기에 그저 가벼운 산책 정도나 되려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등산을 시작하고 1시간 뒤쯤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호가 산에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날다람쥐처럼 빠르고 가벼운 걸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를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저는 헉헉거리고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해 보이던 지호가 이렇게 날렵하고 빠르게 산을 오르는 모습은 가히 충격에 가까웠죠. 이 사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호, 잠깐만, 너무 빨라. 저는 결국 멈춰서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자존심이 상한 저는 그를 따라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지호는 제게 괜찮냐고 물으며 되돌아 내려왔지만 저는 지호를 보고 엄지를 척 내밀며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먼저 가라. 알아서 천천히 가겠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혼자 뒤처져 느리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제게 길을 잃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표지판이 있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대답했어요. 사람도 많았고요. 지호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고집을 부리며 그에게 먼저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빨리빨리 가.
저는 원래 후반부에 잘 뛰는 선수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건 사실 큰 실수였습니다. 얼마 후 저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지호의 말대로였죠. 지호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산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표지판은 여기저기를 헷갈리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옳은 길이 맞는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던 차에 길을 잃으셨어요? 한 한국인 여자분이 따뜻하게 묻더군요. 서툰 영어였지만 다정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상황을 설명했죠. 온몸에 바디 랭귀지를 더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웃으며 저를 안심시키고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우린 매주 오르는 산이라 길을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그들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뭔가 익숙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건 그때의 그 기분이었습니다. 지호가 포럼 장소를 섭외하던 그때 느꼈던 그 기분 말이에요. 안도감. 그들은 자신들을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저는 곧잘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을 따라 부르며 열심히 함께 산을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줌마 아저씨는 나이 든 여성과 남성을 부르는 귀여운 애칭이더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줌마, 아저씨라고 신나게 외치며 그들을 따라 올라갔답니다. 아줌마 아저씨들은 친절하고 정감 넘치게 저를 챙겨주며 제 손을 잡고 산 위로 끌어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제 긴장감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윽고산 정상에 도착한 저는 그제서야 애타는 얼굴로 주변을 살피고 있던 지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저를 보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선 말하더군요. 정말 미안해 라고 말이죠. 지호는 제 걱정을 많이 했다며 혹시 찾으러 내려갔다가 오히려 엇갈려 길을 잃을까봐 내려오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곤 제게 왜 전화를 안 받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놀라서 얼른 휴대폰을 꺼내보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수없이 찍혀 있더군요. 사실 저는 이런 산에서도 휴대폰이 터질 줄 몰랐어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더니 이런 산 속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였군요. 그제서야 깨달은 저는 지호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저희 영국에 있는 산에 오른다면 휴대폰이 한국처럼 터지는 것이 정말 희박한 일이었거든요. 지호는 저를 도와주신 아줌마 아저씨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음료수를 꺼내드렸어요. 그러자 아줌마 아저씨는 오히려 가방 속에서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도시락을 꺼내 드시더군요. 그리곤 같이 먹자며 저희를 이끄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분들과 함께 산 정상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과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영국에선 스시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김밥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스시보다 김밥이 훨씬 더 맛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먹는 김밥은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자 지호는 저를 데리고 바위 쪽으로 가더니 자기를 따라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야호! 라고 외쳤죠. 재미있는 광경이었어요. 원래 한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호를 따라 야호라고 외쳤습니다. 지호라고도 외쳤어요. 지호는 절 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저희는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드디어 한국에서 교육 포럼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칠간의 즐거운 휴가를 즐긴 저는 포럼이 끝나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몹시 아쉬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길이 미친 듯이 막히기 시작하더군요. 분명히 길이 막힐 거라며 일찍 출발하자는 지호의 말에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 해야 할지 애만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지호는 휴대폰만 보고 있더군요. 이 한가함은 뭐지? 하는 마음에 뭐 하냐고 물었죠. 하지만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답답함에 한 번 더 물었죠. 뭐 하냐니까 이제 시간 다 됐어. 그러자 지호가 바로 휴대폰 화면을 끄더니 기사에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내리겠다고 말이죠.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지호의 손을 잡고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곤 순식간에 근처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죠. 지호는 휴대폰으로 가장 빠른 대중교통 경로를 다 알아놨다며 막힘없이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어플은 심지어 어느 칸 몇 번 위치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 가장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놀라움을 다 느낄 새도 없이 저는 곧바로 포럼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다 놀랄 틈도 없이 빨리빨리 움직여버리는 한국인들의 움직임이란 또 다시 그의 대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정신없었지만 한국의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에선 소름마저 돋았죠. 그날의 포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지호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어요. 밝고 총명한 검은 눈동자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호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자랐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죠. 꿈 같던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는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제 가슴 한편에 깊은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왜일까요? 모두가 유럽 여행을 꿈꾸며 살고 저는 다시 아름다운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도 말이죠.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벌써부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다름 아닌 지호 덕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가 제게 단순한 여행의 경험 그 이상의 것을 남겨준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한순간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따뜻한 정, 배려심, 그리고 사람들과 나눈 교류는 마치 오래된 책의 한 페이지처럼 제 가슴에 깊이 남겨져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한국에서의 여정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한국의 산 정상에서 만난 아줌마, 아저씨들, 그리고 함께 나눈 김밥 한 줄. 그 소박한 한 끼마저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따뜻한 미소, 무심한 듯 건네는 도시락의 정, 그 따스함은 영국에서 느껴본 적 없는 너무나도 깊은 인간적인 유대였거든요. 한국에서 마주한 사람들은 항상 다정했어요. 저는 언제나 환영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구름 위를 날아오르며 한국의 땅이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속으로 확신했죠. 한국으로의 여정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그 따뜻함과 정,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저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열어준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삶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고나 할까요? 다시 한국의 거리에서, 산 정상에서, 그리고 따뜻한 도시락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들을 꿈꾸며 저는 그날 밤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 한구석에 한국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품었답니다. 한국, 정말 그립습니다. 반드시 한국으로 꼭 돌아갈게요. 빨리빨리 말이죠. 우리 가게에 오던 한국인 아가씨들 기억 안 나? 다들 얼마나 이뻐. 그리고 한국인 아가씨들이 오빠를 보더니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던데? 오빠 한국에서 진짜 잘 먹히는 얼굴인가 봐. 그러니까 한국에 가라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난 오빠,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어이, 당신들도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자식 한 명씩 한국으로 보내. 내가 보니까 한국 별거 아니더라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칸차나부리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22살 태국인 폰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칸차나부리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태국의 가장 중심지인 방콕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대학까지도 방콕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시골 칸차나부리에서 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큰 꿈이 있었어요. 태국에는 아직도 국왕이 있고 신분제가 있는 걸 다들 아시죠? 과거에는 이 신분이라는 게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돈만 있으면 충분히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태국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대놓고 신분이 바뀌지는 않지만 돈이 있으면 하이소와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처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명품백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떡 벌어지는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생각 하나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럽지만 제 능력으로 부자가 될 생각은 아니었어요. 태국 여자들은 좋은 대학에 나와서 적당한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다가 남자 잘 만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집안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무난한 학과에서 공부를 했죠. 저는 오랫동안 부잣집에 시집갈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부모님과 제 오빠도 이런 제 꿈을 알고 있었고 제가 좋은 집에 시집 가면 저희 집안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커갈수록 외모를 치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죠. 공부에 관한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말이죠. 제가 외모나 공부머리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앞두니까 지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산다는 집안 애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기댄 게 바로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저에 비해 성공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보통의 태국인들처럼 무난하게 살 생각이었죠. 부모님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제비누집을 운영하셨는데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데에서 같이 비누나 만들면서 살 거라고 하더군요. 좋은 집안에 시집가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인 대학 입시의 문턱에서 위기를 맞닥뜨린 제 눈에 그런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 앞가림에 돈을 보태면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았죠.
부모님은 제 설득을 들어주셨고 오빠에게 한국에 가서 돈을 좀 벌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오빠는 싫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시자 움찔거리는 게 보였어요. 우리 가게에 오는 한국인 아가씨들 기억 안 나냐? 다들 얼마나 이뻐? 그리고 한국인 아가씨들이 너 보면서 하는 거 보니까 네가 꽤나 한국에서 잘 먹히는 얼굴인 것 같더라. 실제로 제가 좀 괜찮은 외모인 만큼 오빠도 태국 남자들 중에서는 잘생긴 축에 속했어요. 생각해보니 가게에 오는 한국인 여자 손님들이 오빠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웃으면서 말도 잘 걸고. 보통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여자들은 우리 같은 동남아 출신 남자들한테 눈길도 안 주거든요.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남자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가게에 있으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늘 친절했죠. 솔직히 번호를 물어보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뭐 한국에 돌아가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못 물어본 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쫄딱 망해서 칸차나부리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외모나 공부머리 등등 모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빼고요. 오빠는 예쁜 한국인 여자들한테 네가 잘 먹히는 것 같다 라는 말에 꽂혔는지 바로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가서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고야 말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속으로 네가 한국 여자랑 결혼할지 말지는 관심 없고 가서 돈이나 보내라 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한국 여자보다 오빠가 더 아깝지 라고 말하며 오빠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제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오빠는 한국에서 굉장히 잘 적응한 것 같았어요. 한두 달 정도는 여행도 다니고 뭐 하면서 다니더니 3달째부터는 돈을 보내오더라고요. 오빠가 철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부모님에 대한 효심은 깊은 편이었거든요. 솔직히 오빠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나 싶었어요. 한국인들이 태국으로 여행을 많이 오기도 했고 씀씀이가 큰 편이기는 했지만 그게 한국이 태국보다 특별히 잘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태국인들도 한국인만큼 한국으로 많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태국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오빠에게 한국행을 권유한 것도 한국이 태국보다 인건비가 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오빠의 얘기로는 태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임금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태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일을 더 잘하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게을러서 같은 돈을 주고도 태국인보다 일을 덜 하는데 그에 반해 태국인들은 손이 빠르고 빠릿빠릿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비누가게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한국인들보다 훨씬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빠가 보내는 돈은 점점 늘어나더니 처음에 보내던 돈의 10배나 되는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오빠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길래 이렇게 큰 돈을 보내나 쉬엄쉬엄 하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오빠의 목소리가 항상 밝더라고요. 힘들지 않게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할 때면 더 큰 돈을 보내주기도 했죠. 그럴수록 저는 한국이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하는 일은 굴착기로 땅을 파는 일이었는데 한국인들은 그것마저도 배울 능력이나 돈이 없어서 오빠가 사는 지역 굴착기 일은 오빠가 다 하는 중이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굴착기 모는 기술은 오빠가 한국에 가서 배운 거였어요. 평생 태국에서 살던 외국인도 배우는 기술을 한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못 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점점 오빠가 보내주는 생활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비싼 과외 선생을 붙여 공부를 했고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에 가니 부잣집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친구들과 수준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친구들처럼 비싼 명품 옷을 입으려고 했고 파티에 초대받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었어요. 무능력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능력을 뽐내며 돈을 버는 오빠가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하던 수제비누 집도 정리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빠가 보내주는 돈이 있으니 더 이상 가게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매일같이 만들어야 했던 비누도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 보니 재고가 떨어졌고 손님이 왔는데도 무심하게 앉아있자 점점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쯤 되면 위기감을 느껴야 할 텐데 부모님에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다 주는데 뭘? 이라는 생각이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수제비누 가게에 먼지가 쌓이든 말든 관심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가게가 문을 닫을 때
걱정하는 주변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는 하셨어요. 당신들도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자식 한 명 한국으로 보내. 한국인들이랑 섞여서 일하면 힘들 것 같지?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진짜?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여행 오는 한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고 기죽지 마. 여행 오는 사람들이야. 특별히 잘 사는 사람들인 거고, 실제로 한국에 가면 한국인들 전부 별 볼 일 없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일을 했던 주변 상인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부모님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면 두 분은 더욱 강한 목소리로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태국인들은 한국에 가면 엄청난 대접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에 한 번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설마 한국이 그러겠어? 한국이 얼마나 잘 나가는 나라인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그래, 저 집 아들이 특별한 걸 거야로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덕분에 저희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 부모님의 말에 적극 동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벤코리아 사태가 그 시작점이었죠.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이라면 몰랐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인들 입장에서 태국인들이 벤코리안에 뭐에 떠들어대는 건 모기가 귀찮게 귀 주변에서 앵갱거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전에는 몰랐는지 벤코리아 사태 이후 저에게 벌어졌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입국이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분노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 모두가 그랬죠. 이렇게 유명하고 돈도 있는 인플루언서가 한국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났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나 입국 거절이 되는 거지. 대체 태국인이 입국 거절을 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건 명백한 태국인 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한국인 입국 심사관 한 명의 편파적인 입국 심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입국 심사관으로 세워? 한국 수준 알만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태국인들이 항의를 하면 한국이 정신 차리고 그 입국 심사관을 징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태국인들의 항의가 들리지도 않는지 오히려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게다가 이 인플루언서 이후로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저는 분노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아니, 1년에 한국에 가는 태국인이 몇 명인데 태국인들을 이딴 식으로 대해? 한국 망하려고 작정했대? 건들 걸 건드려야지. 어떻게 태국을 건들 생각을 해? 저는 당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빠와 며칠 동안이나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은 오빠가 걱정되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오빠가 한국인들에게 해코지라도 당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기 때문이었죠. 분명 한국 놈들한테 잡혀 있는 게 분명해. 오빠가 일을 너무 잘해서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다 뺏겼다며. 그동안 오빠한테 얼마나 질투가 심했겠어? 오빠와 연락이 안 되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오빠를 잡아가서 모진 고문을 하거나 협박을 하고 가두는 상상까지 했죠. 부모님과 저는 울면서 오빠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누군가가 집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보니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빠였어요. 오빠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보다 살이 거의 10kg 이상 빠져서는 집 앞에 와 있었던 거죠. 오빠가 갑자기 돌아온 이유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의 예상대로 오빠의 특출난 능력을 질투한 한국인들이 오빠를 괴롭히는 바람에 오빠가 도망치듯 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불쌍한 오빠는 가족들에게 무척 미안해했어요. 가게도 접은 지 오래고 오빠가 없으면 저는 당장 학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오빠가 겪었던 일을 들어보면 원망도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오빠가 받은 임금은 실제로 받아야 하는 임금의 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능력은 한국인들보다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것이었죠.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태국인들을 무시해. 아주 거만하다고. 나 한국 여자 좋아했던 거 알지? 그런데 실제로 한국 가보면 진짜 별로야.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해. 저는 한국이 별 볼 일 없어도 선진국 축에 속하는 나라이니 위생적인 부분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화장실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동식 화장실을 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흔하디 흔한 그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말이죠. 저는 오빠에게 그런 데서 탈출한 게 다행이라고 위로했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학기를 마치지도 못하고 이사를 해야 했어요. 학기는 마치고 휴학을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는 동안 들어가는 조금의 돈도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의 원망은 딱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저희 가족 모두는 벤 코리아를 외치며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찢어버렸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K자가 적혀 있으면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의지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었어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태국은 일본과 가까운 관계입니다. 일본의 경제력이 뛰어난 만큼 일본인들과 일본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 기회를 몰아서 일본인들이 태국 진출에 열심히 일하는 소식이 현재 태국을 가득 메우고 있죠. 저희 가족은 아주 운 좋게도 태국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한 일본인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빠 덕에 씀씀이가 커진 저희 가족은 다른 건 다 줄여도 집 크기는 못 줄이겠다며 칸차나부리로 이사 올 때도 큰 집을 구했거든요. 집이 크면 허름하게 입고 다녀도 검소하게 보일만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일본인 사업가도 저희 가족에게 검소한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인다면서 다가왔어요. 일본인 사업가 야마다 씨는 특히 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태국 음식에 정말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일본도 음식으로는 꽤 유명한 나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음식은 별 볼 일 없고 태국 음식이 제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그러면서 아예 태국과 일본이 한 나라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을 칭찬하는 말이니까 기뻤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야마다 씨의 말이 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예 일본 왕실과 태국 왕실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두 나라가 정말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인들이 태국으로 많이 이주하려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정말 큰 강대국이 될 거예요. 그 시작이 왕실의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면서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는데 오빠는 아니었어요. 멋쩍은 웃음을 짓더니 애써 고개를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야마다 씨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쏨차이 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인들보다 일본인들과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을 텐데 일본에 가서 살아보는 건 어떤가요? 저는 오빠가 이 기회를 잡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이번에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야마다 씨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는데 예의상으로라도 대꾸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오빠와 단둘이 있을 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오빠, 이 기회를 잡아야지.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것 같아? 어차피 한국도 안 갈 거잖아. 왜 그래? 그러자 오빠는 한숨을 푹 쉬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폰티, 사실은 나 불법 체류자로 쫓겨난 거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빠가 불법 체류자라니? 오빠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한국에 남아있으면 좋은 거 아냐? 그런 오빠를 왜 불법 체류자 취급하는 거야? 그러자 오빠는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사실 나 굴착기 면허 없어. 그래서 태국에서 굴착기 일을 하라고 할 때 못 들은 척 한 거야. 나 한국에서 막노동하다가 일 못한다고 쫓겨났어. 손도 느리고 꼼꼼하지도 않고 게으르다고. 이 말을 하는 오빠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듯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털어놓느라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일을 못한다고 일에서 잘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오빠보다 일을 잘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폰티. 한국인들의 일머리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야. 나는 하루 종일 할 일을 반나절도 안 돼서 끝내놓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해. 일뿐만이 아니야. 모든 게 빠르다고. 한국에서 조금만 살다 보면 태국은 느려서 살 수가 없어. 게다가 생활 수준도 태국이랑은 비교가 안 돼. 어딜 가든 깨끗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오빠는 저희 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불법 체류자로 일을 하다가 쫓겨난 게 부끄럽고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게 창피해서 애꿎은 한국에게 누명을 씌우고 한국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었죠. 저는 충격의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게 모두 불법 체류 때문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오빠는 일에서 쫓겨났다고 했지만 어쨌든 큰돈을 보내왔잖아요. 알고 보니 오빠는 불법 체류를 한 것도 모자라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태국인들이었다고 해요. 오빠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의 정보력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고 했죠. 저는 제가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집 렌트비를 내느라 집에 빚이 쌓였고,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집주인과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았던 우리 가족이 갑자기 이렇게 쫄딱 망한 걸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아왔는데, 이게 모두 저희의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더 이상 한국에 빌붙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야 마셨습니다. 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국을 침략해야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서 식민지로 만들자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야마다 씨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야마다 씨는 태국으로 수입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현재 그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태국에서는 일본에서 온 농산물들이 비싼 값에 팔리고 있어요. 저는 원산지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후쿠시마산이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야마다 씨의 사업에 전망이 있다는 부모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희가 의지할 곳은 일본뿐이었잖아요. 오빠는 한국에서 쫓겨나듯이 왔으면서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요. 저희 가족은 야마다 씨를 도와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품질 좋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쉽게 구해지더라고요. 야마다 씨가 말한 것처럼 희귀하고 좋은 거면 구하기 힘들 텐데 말이죠. 이런 의문의 야마다 씨는 그래서 값이 비싼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했다 보니 좋은 거래처들이 많아서요. 저한테 우선으로 물건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마다 씨가 물건을 들여와야 하는데 현재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현금을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저희는 야마다 씨를 도와 물건을 들여오느라 가뜩이나 빚을 낸 상태에서 더 빚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끌어올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기에 무척 난감했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뭘 가리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채에까지 손을 대서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야마다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태국을 기준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특히 저희 사정이라면 더더욱이요. 야마다 씨는 이 돈만 있으면 번듯한 일본 농산물 가게를 열어서 태국인들의 열광을 맘껏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장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만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손을 써놨으면서 자기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까지 가게 인테리어를 싹 맞춰놓으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야마다 씨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엔 힘겹게 페인트 칠을 한 가게에서 하염없이 야마다 씨를 기다렸어요.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희망은 사라졌고 저희는 야마다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왜 이렇게 쉽게 수입이 되었는지 알았거든요. 후쿠시마산 농산물은 태국에서나 먹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제품을 태국에 들여올 때 후쿠시마산이라는 표시도 안 하고 있었죠. 방사능에 노출된 농산물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도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곳은 이미 많이 있었어요. 칸차나부리에만 없었던 것이었죠. 현재 저희 가족은 매일 같이 울면서 후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것도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은 장사를 접은 걸 후회하고 계세요.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때 가게를 접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가 보내준 돈을 부잣집 친구들과 놀고 먹는데 쓰는 게 아니라 잘 모아뒀다가 미래를 대비했더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있죠. 오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매일 술을 마시며 흐느끼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일을 했더라면 힘들겠지만 비자도 받았을 거고 그러면 이런 일도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게다가 한국 여성분들의 아름다운 외모와 교양에 반해서 꼭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노라 다짐했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한국 여자도 오빠의 추페 반응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이 된다면서 자기는 꼭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며 울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저한테 한국 남자들이 가게에서 너한테 관심 있는 듯 친절하게 굴었다고 했지? 한국 남자들은 기본적인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 네가 태국 남자들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 넌 한국 여자들 발끝도 못 따라가. 라면서 술주정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여동생의 예쁜 외모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취중진담으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진심임이 분명했어요. 저는 제가 태국에서 좀 먹히는 얼굴이라고 자신만만해했던 게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한국과 저를 비교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죠. 가족들만 이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죠. 매일을 눈물로 지사해 오는 건 비단 저희 가족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을 비하하고 욕했을 때 동조했던 모든 상인들 전부 땅을 치고 후회 중입니다. 처음 벤코리아가 시작됐을 때 한국 관광객들을 전부 내쫓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던 물건들을 다 내다 버렸거든요. 그 대신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워 넣었는데 중국인들은 물건은 살 생각도 없이 행패만 부리고 일본인들은 태국 물건은 질이 안 좋다며 무시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한국인들이 더 이상 태국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갑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광지에서 물건을 깎아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건 물론 뉴스에 나왔듯이 길거리 곳곳에서 바지를 내린 채 똥을 쌌습니다.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눈치 볼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스스럼 없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을 숨기지를 않더라고요. 원래 그런 족속이었던 거죠.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길거리에서 대변을 본 뒤 두리번거리다 누군가가 잠깐 벗어서 의자에 걸어둔 옷을 가져다 뒤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현실이 맞나? 라고 생각하며 눈을 비볐죠. 그런데 끔찍하게도 제가 본 장면은 현실이 맞았습니다. 그 오물이 묻은 옷을 그대로 들고 가는 태국인을 보니 안쓰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금방 가서 사실을 알려주니 옷의 주인은 구역질을 하며 옷을 버려버렸어요. 저는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왜 우리가 이런 꼴이 되었는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별거 아닌 나라라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굴었던 과거의 저를 잡아다가 그 입을 아주 꼬매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한국이 그립습니다.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걸 태국 정부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과 함께 한국을 침략한다 어쩐다 하는 헛소리만 늘어놓더니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렸는지 한국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고 있는데 국민들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한국이 태국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기를 바라야 하는 입장인데 어딜 감히 잘났다고 벤코리아라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벤코리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려봤자 저희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업계에 있거나 관광객들이 자주 오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외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매국노가 지금 한국을 감싸는 거야? 한국은 태국을 무시하고 있어. 우리 태국이 한국에게 빌빌거린다는 게 말이 돼? 우리한테는 친구 나라가 있다고. 그들이 말하는 친구들은 중국과 일본이겠죠. 중국은 태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30분이면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꼬리를 자른 놈들이고 일본은 방사능 폭격을 맞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고급 농산물인 척 속여서 팔고 있는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나라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 화가 나고 미래의 태국이 어떤 모습이 될지 불안하기만 하네요. 저는 과연 방콕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수제비누 가게를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태국을 조금이나마 가엽게 봐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부디 제 사연으로 한국인 분들의 화가 조금은 잠잠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저희의 외침이 귀찮은 파리 소리처럼 느껴지시겠지만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태국 사연이 많아요. 뒤늦게 깨닫고 반성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한국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안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